제가 독서용 안경을 쓰고 발코니에 놓인 화분을 어떻게 옮겨 심을지 고민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민준이 뜨며 바로 옆에는 그가 아기 지우를 안고 헐짝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는 마치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은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모종삽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뒤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했잖니, 아들. 내가 뭘 그렇게 바쁘겠니? 그런데 너는 피곤해 보인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회사는 아니에요.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아기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요. 정말 지쳐 있어요.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수진이는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호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높은 톤의 울음소리는 귀에 박히며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친 기색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들리시죠? 이 녀석이 울기 시작하면 아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한계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손자를 울음소리로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그 작은 몸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 그 동그란 얼굴이 이미 저를 여러 번 미소 짓게 했었죠. 수진이가 제왕절개로 출산했을 때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당시 수진이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나서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진이 어머니가 떠난 뒤 두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갈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오늘 밤 바로 짐을 싸서 내일 아침 첫 차를 탈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조용했죠. 그래서 민준과 아기를 보러 가고 다시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제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가슴이 벅차올라 머릿속으로 가져갈 물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아기에게는 여름에 입기 좋은 통기성 좋은 면 옷맛벌과 친구에게 받은 유기농 천기저귀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에 더 부드럽고 자극이 적으니까요. 수진이를 위해서는 예전에 그녀가 피부에 좋다고 했던 콜라겐 젤리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산후 회복에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챙기며 제가 안고 있던 애로움이 기대감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된 육아책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식 만드는 법이나 배앓이를 마사지로 달래는 방법을 다시 공부해 보려고요. 제가 민준을 키웠던 경험이 있으니 이제 그가 아빠가 된 지금 제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돕는 건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선물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민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진이를 위한 콜라겐 젤리와 아기 지우를 위한 부드러운 옷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의 익숙한 환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방은 제가 들게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방을 받아들고 옆으로 비켜 서서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안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살펴보니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에는 분유와 기저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피로와 불안이 벽에 스며든 듯한 묘한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힐끗 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뜻밖의 손님을 맞이한 이웃을 대하듯 무감각한 인사였습니다. 미소도 한영도 없이 그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 따뜻했던 감정은 물에 젖은 성냥처럼 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녀가 너무 지쳐서 그럴 거라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얼른 선물 가방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콜라겐 젤리를 좀 가져왔어. 피부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녀는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지는 선물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는 그녀의 뒷모습만 남겨진 채 저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허공에 멈춘 채였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엄마, 사실 말인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집이 좀 좁아서요. 작은 방은 아직 수진이 임신했을 때 쓰던 물건들로 꽉 차 있어요. 쓰지 않은 아기용품들, 오래된 아기 침대 같은 것들이요. 아직 정리 못했는데요. 그는 거실 구석을 힐끗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방을 치우고 정리해서 엄마 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회색 패브릭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파는 깨끗해 보였지만 결국 소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제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라니. 저는 휴가를 오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러 먼 길을 달려왔지만 문 하나 없는 거실에서 지내야 한다니요. 사적인 공간도 조용한 시간도 없이 거실이 제 침실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쑥 들어온 생각이 저를 찔렀습니다. 나는 그냥 돈 안 드는 가정부일 뿐인가. 하지만 곧 민준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과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답답함을 삼키며 가슴 속 쓰라림을 억누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말로. 소파도 충분히 넓잖아. 나 혼자니까 많이 필요 없단다.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 해.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며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거친 패브릭의 질감을 느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롱한 실망감이 제 안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돌멩이가 떨어져 파문이 퍼지는 것처럼요. 아마 이번 주말에는 정말로 방을 정리해 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들이 저를 엄마가 아니라 고급형 부모로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임시 생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소파는 발코니로 이어진 미닫이 유리문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창문에는 방충망이 있었지만 여름철 모기는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닌자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잉잉거림이 제 귀를 맴돌며 마치 닫힌 방 안에서 끝없이 울리는 단조로운 연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웠습니다. 더욱이 거실에는 별도의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6월의 여름, 한국의 더위는 마치 밀폐된 사우나 같았습니다. 창문에는 얇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모기들이 제 체온을 감지하고 달려들까 봐 창문을 활짝 열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땀은 흐르고 피부는 끈적거렸으며 온몸이 소파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파 자체도 배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침대는 아니었으니까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스프링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조용한 부엌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잠들기는커녕 더 피곤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긴박한 울음소리는 조용한 밤을 뚫고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어나 안방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수진이 지우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피곤함에 찌푸려져 있었고 민주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깨운 건가요? 그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난 원래 깨어 있었어. 저는 부드럽고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 도와줄 일이 있나 싶어서 왔지. 하지만 그녀는 제 미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배고파서요. 이제 막 먹이려고 했어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더 이상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밟을까 두려운 마음처럼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집안의 비공식 풀타임 부모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지만 그 외의 일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트림시키기, 기저귀 갈기, 아기를 재우기, 끝없이 쏟아지는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맡았습니다. 지호는 아기 특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자는 법이 없었고 조금만 깨어 있어도 바로 안아달라고 보채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몇 번이고 걸으며 지호를 안고 달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허리가 점점 아파왔고 제 팔은 마치 콘크리트로 굳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한편 수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 틀어박혀 보냈습니다. 그녀는 몸을 회복 중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동영상을 보고 웃거나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가 드물게 침실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지시를 내릴 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젖병 소독해야 해요. 어머니, 아기 옷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손빨래해야 해요. 어머니, 바닥이 먼지투성이네요. 한번 걸레질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모든 말은 마치 가정부에게 주는 작업 목록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의 특유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이 되어서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잠깐 지우를 간단히 간지럽히거나 1에서 2분 안아주고는 다시 저에게 넘기고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보거나 일이 좀 남아서 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책임을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또 다른 작은 굴욕이었습니다. 수진이 요리를 맡았는데 그녀의 요리는 강렬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마늘, 후추, 할라피뇨, 핫소스가 듬뿍 들어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녀와 민주는 이를 풍미가 좋다고 했지만 제 민감한 이장은 그 강한 맛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샐러드 몇 조각이나 간단한 파스타만 입에 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 위장이 좀 예민해서 그런데 다음번에 요리할 때 조금 더 순한 음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간단한 국이나 고추 없이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적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기 돌보느라 너무 지쳐서 따로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 힘드시면 밖에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공손하게 들렸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방치된 반죽처럼 제 감정은 부풀어 올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온 걸까요? 저는 이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먼 길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한 속죄를 몸으로 치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아기를 돌보는 부모, 밤에는 모기에 물리는 소파의 손님, 식사 시간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도박 같았습니다. 단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낡고 지친 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픈 팔다리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단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 진정으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더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기는 너무 고요해서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은 마치 액체불처럼 온 집안을 보이지 않는 오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습기는 피부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호도 더위를 느꼈는지 계속 울어댔습니다. 작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와 코끝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선풍기로 그를 부채질하며 거실을 빙글빙글 돌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호는 계속 몸을 비틀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무서웠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에어컨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잠깐만 틀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며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몇 분 만에 지호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오더니 작은 손가락이 입으로 향했고 곧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드디어 잠시 시려 소파에 앉으려던 순간 침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지는 소리를 들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에어컨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팬 소리가 즉시 멈췄고 시원했던 공기는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두터운 더위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숨쉴 공간을 강제로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지호를 안고 서 있던 저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상상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1시간만 틀어도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분유값, 기저귀값,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건 돈을 버리는 짓이에요. 선풍기만으로도 아기한테 충분해요. 수진의 말투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었고 마치 가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질책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에어컨 쪽을 노려보며 제가 무슨 재정적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간 피가 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마치 머릿속이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집안의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중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땀에 젖고 불편해하는 아기를 안고 있었을 때 단지 그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했던 작은 배려와 본능적인 행동이 공개적인 모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잠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더 차가운 무언가. 실망감과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감정에 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얼음물을 들이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꺼진 것은 단순히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먼 길을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고 아직 제가 이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희망으로 왔던 그 마음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바닥에 내던지고 무시한 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수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서 지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되었던 지호는 다시 더위에 짜증을 내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젖은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저를 도와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눈물은 그저 저를 자꾸 약하고 비참하게 보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미닫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혹 틈새로 희미한 바람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다시 손 선풍기를 집어들고 천천히 기계적으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팔 속에서 약간 몸을 뒤척이며 여전히 얼굴이 붉고 축축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제 마음속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지호가 마침내 잠들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부드럽고 고르며 작은 손은 주먹을 쥔 채 볼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수하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볼수록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모기에 물린 다리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제 이장을 뒤틀리게 하는 음식을 먹으며 그냥 적응하라는 말을 들었던 시간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결국에는 고용된 사람처럼 명령을 듣고 이제는 아기를 위해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단 3일, 그것만으로도 저는 낡은 걸레처럼 짜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픈 것은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도움과 노력, 심지어 사랑조차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의 친절은 그들에게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고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아기의 웃음소리, 그리고 포근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땀과 침묵,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점점 커지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차가워진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시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모든 것이 서서히 얼어붙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노력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만 보는 사람과 말입니다. 그 답답하고 숨막히는 방 안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고 수진이 침실에서 지호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저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차분하게, 부드럽게 유지하며 지난 며칠간의 무게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막 재킷을 벗던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벌써? 엄마, 여기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아기 봐주는 것도 도와주시고.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수진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에어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파도, 음식도, 명령처럼 들리던 그녀의 말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민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진이 무슨 말 했어요? 엄마 속상하게 했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지금 수진이 예민해서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나쁜 뜻은 아니에요. 엄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민준아. 수진이랑 나 아무 문제 없어. 정말로. 그냥 나도 내 삶이 있잖아.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저는 이미 짐을 다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라 옷 멋벌과 세면도구 정도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가져왔던 물건들은 모두 남겨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주는 눈가가 약간 붉어진 채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바로 손님 방 정리할게요. 라꾸라꾸 침대라도 사다 놓을게요. 조금만 더 계세요. 편히 쉬시면서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수진이도 엄마로서 역할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잖니. 너희 둘이 스스로 잘 해내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 제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조롱이 선을 긋는 것처럼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돕기 위해 오지 않을 거라.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끝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떠나는 것에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억지로 거치레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말하려다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는 지갑에서 새 $100짜리 2장을 꺼내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손길로 저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화내지 말아요. 수진이 그냥 너무 지쳐서 그래요. 아기가 너무 보채서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 이거 받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도 사세요.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돈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과일까요? 아니면 보상일까요? 그가 정말로 이 $200로 잠 못 이루던 밤들, 모기에 물린 다리, 차가운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민준아. 정말로. 엄마도 돈 있어. 너희가 가져. 아기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민주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듯이요. 차가 정류장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가 따라 나올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면 꼭 전화해요. 알겠죠?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럴게, 저는 대답하며 캐리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안락함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오는 평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집의 따뜻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햇빛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나무 바닥 위에 불처럼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집 안의 고요함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매트리스가 제 몸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빛과 깨끗한 빨래 냄새가 섞인 향기가 이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냄새였고 저에게 속한 무언가의 냄새였습니다. 민준의 집에서 보낸 지난 며칠은 이상하고도 깨달음을 주는 꿈 같았습니다. 어리석음과 각성이 뒤섞인 그런 꿈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변함없는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집에 와서시오.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백 같은 속삭임이자 부드러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민준이 집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를 돕기 위해 퇴직금을 쥐어짜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었고 우리는 대출금을 갚기 힘들어하는 민준을 위해 매달 $3,000를 2년 넘게 보태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었죠. 아직 시작 단계잖아.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간대함이 아니라 의무로 변질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늙은 엄마는 더운 손자를 위해 에어컨을 켜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지난 3일은 단순히 피곤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제가 품어왔던 한 쌍을 차가운 얼음물로 깨뜨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고귀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월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송금의 시간이었죠. 저는 부드럽고 깨끗하고 따뜻한 소파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난 괜찮아, 많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쌓아온 제 안전망이었죠. 화면을 바라보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라라가 에어컨을 끄며 보였던 차가운 눈빛, 민준의 죄책감에 가득 찬 침묵, 좁은 소파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게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 답은 즉시 떠올랐습니다. 아니, 없었어. 제 손가락은 익숙한 송금 페이지 위에서 맴돌았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사이트를 열어 포틀랜드 해안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짧은 여행을 검색했습니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의 강좌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일러스트 입문, 초급도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달 그들에게 보내던 돈, 이제는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민준을 위해서도, 라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잘 자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신발을 샀거나 조용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라도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입니다. 그 후 며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손주 이야기나 정원 가꾸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발코니에 화분에 물을 주며 햇볕이 제 팔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TV 소리를 배경으로 들으며 방해받지 않고 밤새 푹 잠들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꽉 묶어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듯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환상에 매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해방 속에서 저는 더 부드럽고 자유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월말이 지나고 이틀이나 사흘쯤 되었을 때 마침내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어조.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목소리였죠. 엄마, 혹시 뭐 깜빡하신 거 없어요? 저는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뿌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깜빡한 거 없어. 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그 대출금 말이에요. 이번 달에는 아직 송금이 안 됐더라고요. 아, 대출금 말이구나. 저는 분무기를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섰습니다. 아래 정원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미가 다채로운 색으로 공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이제부터는 너랑 수진이가 대출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적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전화가 끊긴 것처럼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둘 다 이제 직업도 있고 수입도 괜찮잖아. 이제는 너희 집의 짐은 너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때야. 내 퇴직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거야. 남은 돈은 내가 지켜야 해. 낭비하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려고. 그리고 인생은 대출금이나 집안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도예 수업을 들어보고 싶고 북쪽으로 며칠 떠나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이번엔 정적이 더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긴 줄 알 정도였죠. 그러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전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승진할 때까지만 도와주시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멈추시면 어떡해요? 이번 달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3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그걸 어떻게 메워? 그것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계약을 어긴 것처럼, 마치 제가 그들의 발밑에서 카페트를 확 빼버린 것처럼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국 이게 전부였던 거죠. 좁은 소파, 차가운 남은 음식, 명령조의 말투, 그리고 아기를 위해 에어컨을 켰을 때의 그 싸늘한 눈빛. 이 모든 것 뒤에 남은 것이 바로 이것뿐이었죠. 약속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존중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다 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설마 아직도 그 에어컨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건 별거 아니었잖아요. 아직도 그걸로 화난 건 아니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맑고 흔들림 없으며 단호했습니다. 이건 화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벌주려는 것도 아니야. 이건 명확함에 대한 이야기야. 민준아, 너는 이제 30대야.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어. 이제 어른답게 내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내가 처음에 널 도운 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시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이야. 그것은 은혜였지 의무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너는 안정적이고 수입도 있어. 그 집은 내 집이고 그 대출금은 내가 짊어질 빚이야. 그게 내 책임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힘들다고 말했지. 당연히 힘들지. 인생에서 쉬운 건 없어. 하지만 불편할 때마다 나에게 기대는 건 이제 안 돼. 나는 한동안 너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평생 너를 떠받치고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해.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그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잡음처럼요. 한참 후 그는 낮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어두워진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라는 자존심이 강하고 말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는 제 선을 그었고 마침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시 아주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폭발하듯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 그녀의 분노는 전화선을 타고 곧장 저를 베어내려는 듯했습니다. 라라는 제가 그녀의 번호를 차단한 것을 깨닫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을 빼겠다고. 당신이 민준이 대출금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멈추겠다고. 이건 옳지 않아요. 비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배신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그녀는 계속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살며시 얹으며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손은 그녀의 아기를 재우고 그녀의 설거지를 하고 그녀의 빨래를 접었던 손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사도 받지 못한 손이었죠. 라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우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분유값, 기저귀값, 청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요. 이 대출금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이렇게 떠나겠다고요.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다시 몰아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채시 아주머니. 민준이가 승진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어쩌라고요. 300만 원을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하나씩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거짓말쟁이, 무책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발산하는 모든 분노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분노 아래에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제가 가장 쉬운 대상이었을 뿐이죠. 그녀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동안 제 마음은 3주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답답한 거실의 더위, 제 품에서 땀을 흘리며 울고 있던 아기, 그리고 에어컨을 끄며 보였던 그녀의 차가운 손짓.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저를 무정하다고, 그들을 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서 땀을 흘리며 잠도 못 자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도움은 결코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였고 저는 끊임없이 주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라라. 내가 돈을 보내는 걸 멈추기로 했어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운 건 내가 원했기 때문이지 외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장된 정적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고 절박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채시 아주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새로운 날카로움을 띠었습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어딘가 어두운 경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그녀의 톤에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라, 그 책임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어. 그 집은 너희가 선택한 거고 너희가 받은 대출금이고 너희가 짊어질 의무야. 내가 민준의 엄마라고 해서 너희의 재정적인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을 때 준 건 친절이었지
계약이 아니었어.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아. 내 삶은 힘들어. 아이를 키우고 집을 유지하고 생계를 꾸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건 내 삶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지원을 멈추는 건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려는 것뿐이야.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소리치는 것도 없이 마치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아직도 미열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고 가슴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릴까? 어쩌면 이제야 서로의 선을 그었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맺음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라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죠. 그날 아침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도예 수업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점토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본 찻잔이었죠. 아직 축축하고 모양도 엉성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말리려고 놓아두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교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자 자원봉사 동료인 캐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클로이, 며느리랑 무슨 일 있어? 라라가 오늘 복지센터에 왔는데 당신이 돈줄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자기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면서 가족을 말려 죽이고 산후우울증까지 몰아넣었다고 했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그걸 센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렇게 말했다더라. 캐롤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늘은 다시 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 사람들이 당신이 유기견에게 돈을 기부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야. 클로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캐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어. 당신이 차갑고 잔인하다고 불쌍한 새엄마를 버렸다고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휴대폰으로 지역 커뮤니티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써니브룩 이웃연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죠. 회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2로 스크롤하자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라가 올린 게시물이었죠. 그녀는 제가 보낸 개인 메시지에 스크린샷을 올려놨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끔은 걔가 사람보다 더 친절하더라. 적어도 걔는 감사할 줄 아니까. 그 아래 라라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걔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게시물은 이미 좋아요와 공유, 걱정 섞인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기억났습니다. 제 것이 맞았습니다. 에반과 라라의 지원을 끊기로 결심한 날, 오래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친구가 저에게 너무 착하다고 말하자 반쯤 농담, 반쯤 씁쓸한 마음으로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 공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쇼핑몰에서 직접 골라 산 아기 옷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라라가 언젠가라도 고맙다는 말을 해줄 거라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옷들은 중국 거래 플랫폼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 상품, 한 번도 안 입음. 에밀이 준 선물이지만 너무 촌스러워요. 관심 있으면 DM 주세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옷들을 고르느라 반나절을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라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들을 팔려고 올려놓았던 거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고 제 이름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채팅방을 나가 알림을 끄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라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저는 장을 보러 갔다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바로 옆에 서더니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클로이.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말이 많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나나 한 송이를 집었습니다. 라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내가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우체국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쓰레기 보듯 쳐다보는 게 재밌어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나를 더러운 것처럼 쳐다봐요.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눈을 좁혔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몬이 커서 알게 되면 두렵지도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두려운 건 시몬이 커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안고 있던 여자를 대했는지 알게 되는 거라. 내가 낮잠 자느라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여자가 아기를 어떻게 돌봤는지 말이야. 라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몇 걸음 밀고 나아갔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요. 나는 내 하나도 아니고 내 발판도 아니야. 내가 나를 모욕하든 거짓말을 하든 내가 준 물건을 팔아버리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내 자신을 내주고 내가 그것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끝났어. 시몬은 고아가 아니고 너도 불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구해달라는 척 좀 해. 라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꾸 꿈틀거리고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금만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돈을 모아 산 침대에서 자고, 내가 번 돈을 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말이야. 내가 시몬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시몬을 사랑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짓밟는 데 이용되도록 두는 건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몬이 울음을 터뜨릴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라라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준비해 조용히 발을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르며 오랜만에 제 작은 집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소란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반이었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만난 이후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그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라라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함은 위에 맴돌렸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좋은 것이지만 이번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 일상은 조용함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심지어 캐롤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먼 파도 소리만 남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다급했습니다. 저예요. 시몬이 고열이 났어요. 39도를 넘었어요.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야? 저는 물었습니다. 에반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돼요. 라라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심장이 졸여드는 듯 했습니다.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갈게. 그는 병원의 이름을 알려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각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단 하나, 제 손자가 아프고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라라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게시물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새로운 댓글이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지금은 지력병원에서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남긴 댓글이었죠. 웃기네. 내 아기는 지금 39도 넘는 열로 병원에 와 있는데 그래, 내 자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댓글창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들 중 한 명, 라라와 거의 모르는 사이였던 사람이 그녀를 힐끔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브런치 모임의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라라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안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가 한때 눈을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진들이었죠. 그중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로이가 시몬을 세워 안고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트림을 시키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삭제했던 사진이었죠. 지루하고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딘가 백업 파일에서 복구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클로이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럽고 인내심이 가득한 눈빛, 진심으로 보살피는 표정.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클로이를 가하게 군다며 조롱했던 자신을, 그리고 클로이가 직접 고른 아기 옷을 너무 촌스러워라며 몇 푼에 팔아버린 나를. 그 옷을 팔면서 가격을 흥정하던 사람은 커피 한 잔 값보다도 적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라라의 마음속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2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시몬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침내 얼이 내렸고 숨소리는 더 깊고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기대어 한 손으로 제 셔츠를 느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제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라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도 아니었고 문자도 아니었죠.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 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흔들리고 산만했으며 변명이나 꾸밈 없이 적나라한 사과문이었습니다. 우리 문제를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어요. 사실은 내가 게을렀던 건데. 당신이 했다고 거짓말했던 말들, 당신이 사준 옷을 팔아버리고 비웃었던 것들, 그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정말로요. 난 좋은 엄마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죠. 쿠키를 함께 구우며 밀가루 범벅이 된 손으로 웃고 있던 저와 라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진심이었고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뒤집어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시몬은 아기들에게 흔히 있는 것처럼 몇 차례 더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에반과 라라가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죠. 때때로 이런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발진 같아요. 타이레놀과 모트린을 번갈아 써야 할까요? 저는 대답을 해줬지만 일부러 조금 늦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스스로 시도해보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라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짧고 예의 바른 메시지들이었지만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던 날선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일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코니에 놓인 화분들은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화분 하나하나를 정성껏 옮겨 심으며 뿌리를 풀어주고 잎을 다듬고 흙을 새로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햇빛이 거실 바닥에 부드러운 줄무늬를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오래전에 중간에서 덮어둔 여행 가이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뼛속 깊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삶이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삶이란 숨쉴 공간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친절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삶입니다. 저는 어디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매번 울음소리에 달려가는 엄마도 아닙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는 여자가 아니고 침묵 속에서 가정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존재도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내 삶의 관계들은 여전히 치유 중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하루하루 진짜로 가득 차고 풍요로운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삶으로요.